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 OTT 시장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 그럼 거기서 디즈니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? 그 얘네들은 미쳤어요. 미친 양덕이에요. 오늘 저희가 볼 종목은 디즈니인데요. 어렸을 때 저희한테 뭐 꿈과 희망을 이렇게 심어준 그 디즈니의 많은 애니메이션들. 지금도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. 과연 이 회사의 주식이 우리에게 금전적으로 꿈과 희망을 줄지 오늘 디즈니에 그치, 대해서 중요하죠.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근데 사실 이 디즈니가 진짜 인기가 많은 게 이거 보유하고 계신 금액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 디즈니가 국내 투자자들이 금액 기준으로 15위더라고요. 해외 주식 중에서 15등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주식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죠. 네, 최근에 우리나라에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오고 많이 뭐 디즈니가 회자가 되긴 했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좀 반대였습니다. 왜냐면 주가가 한 달 사이에 거의 15% 넘게 빠졌거든요. 연초에 한 200달러까지 넘은 적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142달러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어요. 근데 그 원인이 이제 실적이 부진하다 때문인데 디즈니 플러스를 새로 가입하는 그 신규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그 증가세가 둔화가 된 거죠.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실적 부진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저는 이 디즈니 떨어진 상태에서 줍줍해야 된다라는 산다고요. 저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, 안 산다로 가겠습니다. 먼저 그 디즈니가 어떤 사업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컨텐츠가 있고 그리고 방송이 있더라고요. 뭐 ESPN 같은 스포츠 채널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방금 말한 그 OTT 부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디즈니랜드인데 하나하나 좀 이렇게 경쟁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 네 사업 부문을 꿰뚫는 단 하나의 강점은 콘텐츠 경쟁력인 것 같아요. 콘텐츠 시장에 독과점이라는 게 있다면 바로 디즈니가 아닐까. 이 콘텐츠 시장은 무슨 시장 점유율을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디즈니가 독과점에 안 걸릴 뿐이지 거의 이건 독점 수준이에요. 독점 수준. 그러니까 저도 조사하면서 보니까 디즈니 하면은 사실 미키마우스가 가장 많이 떠오르고 미키마우스, 백설공주 이런 게 떠오르는데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수를 통해서 여러 레이블을 이제 갖고 있더라고요. 픽사 있죠. 네. 뭐 마블 캐릭터들 다 네. 있죠. 스타워즈도 스타워즈 있고. 있죠.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신규 캐릭터뿐만 아니라 기존 캐릭터를 리부트해서 최근에 알라딘, 최근은 아니구나. 그리고 인어공주 지금 제작하고 있죠. 미녀와 여수도. 미녀와 여수도 네. 제작했었죠. 그 오래된 컨텐츠가 오래된 컨텐츠로만 두지 않고 이거를 계속 리부트해서 현대에도 계속 소비될 수 있는 살아있는 캐릭터로 만드는 그 콘텐츠 저력이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. 아까 말했던 네 가지 사업 부문에서 디즈니랜드 마찬가지고 사실 OTT도 핵심은 컨텐츠잖아요. 그것도 마찬가지고 영화 당연히 컨텐츠고 방송 이것도 당연히 이제 컨텐츠가 베이스인데 그 네 가지 사업 부문이 이 디즈니의 컨텐츠 경쟁력, 확고한 컨텐츠 경쟁력 하에 잘 짜여져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사실 그 넷플릭스가 이렇게 빵 터진 것도 뭐 오징어 게임이나 아니면은 여러 콘텐츠가 흥행이기 때문인데 그럼 이제 OTT 얘기로 좀 넘어가서 그 OTT 사업에서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. 우리나라만 따져도 넷플릭스 들어와 있죠. 쿠팡 플레이 있죠. 왓챠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 프라임도 웨이브 있고 그다음에 애플 TV까지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OTT 시장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 그럼 거기서 디즈니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걸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OTT가 디즈니의 신성장 동력인데 기대만큼 보여주지 못해서 주가가 조금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OTT의 핵심은 뭐냐? 컨텐츠 경쟁력이고 그 컨텐츠를 누가 가장 오랫동안 잘 만들어 왔냐를 생각하면 디즈니라는 거죠. 디즈니 플러스가 저번 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기는 했지만 이게 초기에는 반응이 굉장히 빨리 왔어요.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 구독자 요 정도 모아야겠다라고 한 5년치를 처음 1년에 달성을 해버려서 목표치를 훨씬 더 높여 잡을 정도로 굉장히 이 콘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국 출시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동유럽, 중동, 남아프리카 이런 곳까지 다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. 근데 이제 그 초기에는 돌풍을 일으키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가입자 수, 순증한 가입자 수를 보면 직전 분기에 210만 명이 늘었다고 해요. 순증분이. 근데 그게 그 직전 분기가 그 전 분기 대비 6분의 1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.
그리고 같은 기간에 넷플릭스는 한 400만 명 정도 늘었는데, 그러니까 사실 만약 경쟁 상황에서 지금 디즈니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순증 그 증가 폭은 적더라도 넷플릭스보다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, 넷플릭스 순증 가입자의 반토막이니까 이건 뭔가 시장에서 좀 위력이 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래도 콘텐츠를 많이 내놔야 되는 문제가 확실히 있기는 해요. 디즈니 플러스가 새롭게 공개한 콘텐츠의 양이 넷플릭스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취약했던 거는 확실히 인정을 하고, 다만 그 점을 디즈니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콘텐츠 수를 굉장히 늘려서 잡을 예정입니다.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23년까지 아태 지역에서 50개 이상의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하겠다. 그리고 그중에 7개 또 한국 콘텐츠거든요. 가성비 좋은 한국 콘텐츠 만들겠다. 한국 콘텐츠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 양도 한 2배 정도 늘려서 지금 한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뭐 로컬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한 340개 정도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런 대기군들이 쭈루룩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의 양이 많아지면 좀 자연스럽게 가입자도 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우리도 지옥 보고 싶으니까 넷플릭스 가입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클럽 콘텐츠들이 나온다면 가입자 수도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럼 그거는 무슨 돈으로 만드냐,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거든요. 돈을 만들 때 막 넷플릭스도 엄청 투자를 하잖아요. 근데 디즈니가 그만한 돈이 있냐? 플러스 요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데, 그러면 제작비는 계속 증가를 할 거고, 하지만 디즈니가 구독자들한테 받는 그 구독 비용은 마냥 늘릴 수는 없단 말이죠.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제작비 증가는 분명히 재무적으로 디즈니에게 부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제작 비용의 컨트롤 문제는 사실 디즈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얼마 전에 컨퍼런스 콜에서 디즈니한테 이제 질문이 또 비슷한 질문이 들어가기도 했는데, 그때 디즈니가 한 얘기는 우리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은 인정한다. 하지만 그동안 사람이 했던 거 혹은 정말 시간이 많이 들었던 거를 기술을 도입해서 조금 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지금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또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인데, 여기서 콘텐츠 제작이 조금 지연이 된다. 혹은 공개하려던 콘텐츠가 조금 늦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조금 더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, 방금 오미크론 말씀을 하셔서 그 코로나19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디즈니의 사업부가 파크잖아요. 그렇죠. 그 놀이공원 다 폐쇄를 하고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가니까 이 파크 사업부가 원래는 2019년만 해도 영업이익의 한 45%를 차지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상당히 좀 비중 있는 사업부였는데, 그게 2019년 말 2020년 거치면서 한 5분기 연속 적자를 냈어요. 그나마 이제 직전 분기에는 그 파크가 재개장을 하면서 영업 흑자 전환을 했고요. 재개장 이후에도 코로나 이전의 영업이익률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거든요. 그러니까 이 디즈니의 뭔가 핵심 사업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파크 사업이 외부 변수에 너무 취약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. 사실 요점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디즈니 주가가 한동안 막 많이 안 좋았던 구간도 있고 그랬었죠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즈니도 이제 또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하기를, 사람들이 보복 소비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. 디즈니랜드에서도 돈을 많이 쓰는 거야. 그래서 재개장한 다음에 사람들을 봤더니 인당 단가, 그러니까 인당 돈을 쓰는 액수가 30%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디즈니랜드에서 줄 안 서도 되는 그런 패스가 있는데, 그거를 입장한 사람의 30%가 추가로 샀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인당 구매액도 늘어난 거고,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률도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인데, 문제는 이제 또 다시 거리두기 단계가 그러니까요. 높아지고 이러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그래도 파크가 약간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게 있기는 하잖아요. 그쵸, 있죠. 뭐냐면 그 디즈니가 지금 메타버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생각해보면 그 디즈니랜드 자체가 하나의 작은 메타버스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내가 캐릭터가 되어서 그렇지. 내가 동화 속 주인공이 돼서 드레스도 입고. 그 디즈니랜드 세계관에서는 이 공주, 백설공주가 LA와 뭐 어디에 다른데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얘네들은 미쳤어요. 미친 양덕이에요.
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메타버스를 만들어도 정말 그 안에서 디즈니 캐릭터의 세계를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의 니즈를 얼마나 잘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오락 엔터 메타버스를 만들겠습니까? 그러니까 영화와 현실의 경계를 흐릴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디즈니랜드였다면 디즈니가 그렇게 하겠다고 막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추측하기를 정말 이제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디즈니랜드를 세워서 내가 안나와 같이 밥을 먹고 겨울왕국 레디꼬를 같이 부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면은 한 줄 요약으로 가볼까요? 그래서 한 줄 요약을 해보자면 그 디즈니가 지금 경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사업으로 생각하는 그 OTT 부분에서 이미 많은 굵직한 경쟁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지널 콘텐츠가 좀 받쳐줘야 되고 그 콘텐츠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사실 우리가 가입한 다음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막 오역의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끔 이제 블랙워싱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백인의 주인공을 흑인을 섭외한다든지 그런 논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가입했는데 볼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면 가입자 수가 그렇게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미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한 사람들은 뭐 마블이나 픽사 그런 정말 찐 덕후들은 이미 다 가입을 하셨고 볼 사람은 다 봤다. 네, 이제 좀 더 대중적으로 나가려면 이런 오리지널 콘텐츠가 중요한데 이걸 과연 디즈니가 잘 보여주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은 못 보여줬다. 그래서 아직은 못 사겠다. 이렇게 정리할게요.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디즈니 콘텐츠를 이보다 잘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그리고 OTT는 사실 디즈니가 아직 갓난 아기 수준이에요. 지금 몇 돌이 채 안 된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넷플릭스가 잘하고 있지만 그 디즈니의 IP와 콘텐츠 생산 경쟁력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넷플릭스보다 시총이 현격하게 뒤집힐 정도이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오히려 디즈니를 이렇게 좀 싸졌을 때 좀 사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거기다가 배당도 잔잔하지만 한 연 1에서 2% 정도 잔잔하게 계속 나오거든요. 반기 배당합니다. 네, 그래서 꾸준히 쌓아나갈 수 있다는 장점까지 생각하면 디즈니가 굉장히 매력적이다,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